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너 이름을 소소한 책 읽기로 정해봤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다룰 책들이 사실 좀 무겁고 딱딱한 책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목만이라도 좀 가볍게 가자. 맞아요. 그런 의도도 예. 있고요. 그리고 설사 어렵고 좀 무거운 책을 본다 하더라도 작게 가볍게 보자. 그리고 웃는다는 뜻의 소자도 있잖아요. 네네. 좀 즐겁게 읽자. 그래서 가볍게 즐겁게 책을 읽자라는 뜻으로 소소한 책 읽기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가볍고 즐겁게 막상 책은 두꺼울지라도 네. 어려울지라도 네. 예, 우리의 마음만은 소소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감동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이 아닌 고전들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전 하면은 일단 머리부터 좀 잡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고전일까요? 반드시 고전만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요즘은 인문학 붐 속에서 고전의 효과를 과대포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주장은 이런 식인 겁니다. 고전은 한 시대의 천재들이 남긴 작품이기 때문에 고전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책을 읽건 우린 좋은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모던 클래식이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 시대의 고전들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는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이 무엇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운 네. 좋게 맞출 수가 있고 또 지금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작품인 줄 알았는데 시대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면 굉장히 왜곡된 인간관을 담고 있었다든지 혹은 우리가 몰랐던 작가의 아주 추악한 행동이 드러났다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우리나라에서 원로시인의 어떤 추문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동시대의 인물을 교과서에 그 작품을 수록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은 언제나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고전은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네. 세월의 검증을 통과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읽혔다면 앞으로 100년도 읽힐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 네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저는 고전을 신비화하기보다는 고전이 그런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네. 고전을 위주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훈련시키고 또 오랫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가야 할 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배우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읽어보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고전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신나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리스트가 딱 정해져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책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네, 고전하면 저는 몇 가지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플라톤의 향연, 국가, 네네. 아니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뭐 아이네이스 뭐 이런 작품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테마를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가 제목은 다 알고 정작 그 작품 많이 읽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굳이 이런 것도 고전인가라고 했을 만한 그런 작품을 네네. 이번 기회에 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테마로 두 군의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혹은 인간과 닮은 기이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부라고 할까요? 네네. 5권의 작품은 인간과 닮은 기이한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오늘 읽을 피노키오, 또 프랑켄슈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네네. 투명인간,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이렇게 네. 5개의 작품이고요. 아니 그런 거 그냥 흥미 위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네네.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니까요. 네네. 이 책들은 뭐 사실 다 들어봄직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뮤지컬이든 영화를 통해서 또 그렇습니다. 보았음직한 그런 곡. 그게 고전의 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기이한 사례를 보고 이 작품을 읽었으면 이제 어디 가서 뮤지컬 같은 거 딱 볼 때도 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의시될 수 있죠. 이게 고전이 주는 유익입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강요원이라는 선생님은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책 읽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가? 책 읽기가 멋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어서 네. 재수 없지 않게 네. 책을 통해서 멋지게 의시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독서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비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존재들도 등장하는 이야기들 5권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5권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보려고 해요.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 인간이라면 동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의 상상력으로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또 다른 면을 그리는 것이죠. 동물의 네. 시선을 작품 안에서 선택했을 뿐이지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인간의 조건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위해 또 5개의 작품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다들 아시는 갈매기의 꿈. 네. 네. 그리고 야성의 부름이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 작품은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했습니다. Call of Wild, 야성의 부름. 네. 위대한 왕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백두산 호랑이가 주인공입니다. 주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백두산 호랑이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동물농장. 네네. 동물농장은 제목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네. 동물농장이라고 하면 왠지 닭장 속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동물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읽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굉장히 현실을 적나라하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닭장 속에 암탉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물론 닭장 속에 암탉이 있고 막 돼지가 특히 많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공감대도 있었지만 되게 정치적인. 네, 초등학생인 저에겐 매우 충격적이고 책이었어요.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지금은 같이 읽어봄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라는 작품입니다. 토끼굴의 위기가 닥쳐왔고 새로운 토끼굴을 찾아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토끼들이 영웅적인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조직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 같은 사람은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험하는 삶을 매우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도 해서 네. 이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앞으로 읽을 책이 많네요. 그때까지 개편이 안 돼야 될 텐데요. 그래요. 안 될 겁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풀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골라주신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작품이에요. 동화로 알려져 있죠. 네. 피노키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그야말로 고전의 정의에 딱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첫 번째 책으로 피노키오를 고르셨을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하면 도망갑니다. 네, 모두들 예. 이거 뭐 하는 자리인가 이렇게 네네네. 당장 진행하시는 우리 정희경 아나운서님부터 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첫 작품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쉽지만 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네. 더더군다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 보통의 남학생들, 남자 네. 어린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공감하실 만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동시에 이런 작품들을 가볍고 쉽고 재밌고 공감하면서 읽으면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문학 독서의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떠나서 오늘날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접근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피노키오를 골라봤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깊은 뜻을 피노키오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색다른데요. 네. 피노키오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익숙한 작품입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엄마가 뭐 자기 전에 읽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너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하면은 코 길어진다 이렇게 협박도 하기도 하고 어린이용으로 축약된 동화 물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익숙한 작품인데 익숙한 작품을 다시 읽는다 했을 때 좀 잘 읽기 위해서 아까 또 인문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문학 작품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학 비평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루하신 분들은 잠깐 주무시고 계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다만 쉽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과도하게 단순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 무식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뭉뚱그릴 수 있느냐? 무식한 것도 맞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 뭉뚱그리는 면이 있습니다. 작품을 읽을 때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각형의 한 꼭지점은 작가 중심으로 읽느냐, 아.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네. 또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작품을 썼느냐, 네. 작가 중심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꼭지점은 작품 중심으로, 의도는 모르겠고 이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어떤 네. 구조로 펼쳐지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가까지 알아야 돼? 그냥 작품 재밌게 읽으면 되지? 네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접근은 다 그럼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 혹은 이 작품의 이야기 속에서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는 뭘까? 네. 그러니까 작품 속에 정해진 주제가 고정된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가 중심으로 읽고 작품 중심으로 읽는 두 개의 꼭지점이 있다면 마지막 꼭지점은 독자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제 원래 작가나 작품의 주제는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느꼈다고요. 요즘엔 이게 좀 강할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그렇죠.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첫 번째 작가 중심으로 읽는 것을 역사주의 비평 방식이라고 해요. 아, 네. 작품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주의 비평 방식으로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읽을 때는 배경을 이해하자, 네. 역사를 이해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작품 자체, 텍스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형식주의 비평이라는 흐름도 있고 또 신비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계통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품 내의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형식이란 건 형식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쌓고 무엇을 감추고 이러면서 어떤 주제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네.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네. 이 형식뿐만 아니라 말의 짜임새, 네. 문체, 상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서 작품 자체를 꼼꼼하게 읽자. 그러니까 역사주의 비평이 작품의 배경이나 이런 문화, 사회적인 것들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정작 책은 안 읽고 책에 관련된 배경 지식만 많이 늘리는 거 아니야? 우리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 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방식이 작가와 작품 중심으로 읽었다면 이걸 읽는 오늘 우리의 상황 네. 그리고 나의 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합니다. 네. 혹은 독자 중심 비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읽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해석하느냐, 배경이냐, 작품이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작품 안에 있는 의미를 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의미를 솔직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흐름이고요. 여기서는 고정된 의미, 즉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독자의 독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있고 우리는 이 삼각형 중에 특별히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네.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좀 고루 취해서 네. 가려고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거나 엄마야 나는 피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전혀 생각- 어려운 설명이 아니었어요. 예. 성공했군요. 네네네. 네, 전공자들이 보시면 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뭉뚱그렸다. 아유. 아무튼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즐겁게 같이 따라오시면 제가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업을 하면 네. 언제나 제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각오이기도 한데요. 읽은 듯한 효과를 내드리겠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물론 그게. 방송을 하는 우리는 네네. 잘 읽어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편안- 좋은 강사의 네, 조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첫 작품 굉장히 글자도 크고 네. 예. 읽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좋기도 좋았지만 일단 저는 그냥 흐르는 대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홍 목사님께서 아, 네. 뭐 제가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네. 다 읽었던 것처럼 예, 음. 꼼꼼하게 읽은 것처럼 네, 해석을 네.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글을 아닙니다.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읽고 왔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피노키오라는 책을 여러분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역사주의 비평 방식, 네. 네, 작가의 의도를 통해서 또 작품을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피노키오를 지은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카를로 콜로디라는 분이네요. 네. 원래 피노키오라는 그 제목이나 내용만 너무 집중해서 작가 이름을 맞아요. 예,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카를로 콜로디 이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네. 사실 모든 작품이 역사적인 혹은 사회적인 배경을 숙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어떤 작품들 또 훌륭한 작품일수록 그런 걸 모르고도 잘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은 작품의 조건이기도 하겠죠. 피노키오 역시도 그런 걸 몰라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카를로 콜로디는 일단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테니까요. 책 안에서 저자의 정보를 한번 찾아보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 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맨 뒤를 펼쳐보면 그렇죠. 보통은 책 앞에 날개에 있는데 이분의 사진이 있고요. 네. 카를로 콜로디 1826년에서 1890년 소위 말해 생몰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네. 26년에 태어나서 90년에 돌아가신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2년간의 연재를 마치고 1883년에 처음으로 책이 출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3개의 연대가 나와요. 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다만 시험을 칠 때는 외워야 되지만 지금 외울 필요가 없죠. 네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태어난 해가 1826년, 돌아가신 해가 1890년. 네네. 그리고 이 작품은 2년간의 연재를 마치고 1883년에 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문 어린이날에 81년부터 1882년까지 네. 연재됐습니다. 연대를 알았으면 이 연대를 잘 활용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책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좋은 도구가 집에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과 부도. 아, 네네네. 집에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 분. 네네.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도 사회과 부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았죠. 고등학생들은 사회과 부도가 나눠져서 역사 부도, 지리 부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 보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사실 요즘 교과서 옛날보다 질이 좋잖아요. 그럼요. 칼라고. 그런데 굉장히 질 좋은 종이에 질 좋은 화보가 국가가 공인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교과서를 다 처분하더라도 사회과 부도 혹은 네네. 역사 부도나 지리 부도는 버리지 말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회과 부도에서 역사 부도에서 이분이 1826년에서 태어나서 18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1800년대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연표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지리부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서요. 이게 없어서 대체할 만한 다른 책을 사서 곁에 두고 있습니다. 네. 곁에 두고 있는 책의 제목은 곁에 두는 세계사. 아, 진짜요? 책 이름이? 네, 책 제목이 곁에 두는 세계사이고요. 네네. 책이 전화번호부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연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쭉 있고 그 해에 그 시대에 서양에서는 무슨 일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한 번에 그 연표로 쫙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연표만 놓고 보면 그 책이 훨씬 더 강력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회과 부도나 곁에 두는 세계사 같은 도구로 쓸 수 있는 책은 그야말로 옆에 두는 거죠. 네. 제가 늘 책꽂이에 제 곁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아마 무거워서 무의식이 거부한 것 같아요. 무겁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회과 부도나 곁에 두는 세계사 같은 책을 이용해서 이 연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가가 살았던 연대, 특히나 어떤 작가의 작품 배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나온 그 시대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지금 성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젊은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 네. 작가의 10대, 20대 시점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연표를 네. 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860년대 이전에는 이탈리아 반도에 지금처럼 통일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한 분단 국가였습니다. 네. 나라가 한 12개 정도로 다 쪼개져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쪼개져 있었고 그중에 이탈리아인들이 직접 세운 나라랄까요? 이탈리아인이 왕국의 어떤 이렇게 왕족인 나라는 사르데냐라는 나라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네. 나라들은 어떤 나라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어떤 나라는 프랑스계의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고 또 어떤 나라는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나라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요 연도 하나 정도는 외우셔도 네. 좋습니다. 서양인들이 쓴 책을 읽을 때는 이 연도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1789년 네. 외우기 쉽습니다. 쉽네요. 1로 시작해서 제일 끝엔 789. 9죠. 그래서 네. 1789년 1789년 네네. 이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3.1운동 1919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그렇죠. 1950, 6.25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서양사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1789년 정도는 기억해도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프랑스 대혁명 자체는 미완의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한 혁명으로 끝났지만 그 후로도 후속 혁명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뭐 이건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대는 1848년에 일어난 혁명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이 혁명은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래서 전 유럽의 공화주의의 물결이 막 이제 왕족 대신 백성들이 직접 국가를 네. 다스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상이 막 이제 유럽에 퍼집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하긴 합니다. 하지만 혁명 정신 또 민족주의 네. 이런 것들이 막 온 유럽에 퍼지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민족 이러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잖아요. 네네. 반만년 한민족, 반만년 한민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만년 전부터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이탈리아 민족, 뭐 독일 민족 이런 생각은 19세기에 중점적으로 발달했어요. 그 전에 생각보다 되게 뒤늦게. 네네 그 전 생겼네요. 같으면 사실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 이게 훨씬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나 남천동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임마 밥 먹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죠. 남천동 사람 네. 뭐 서면 사람 뭐 이런 게 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근대적인 국가가 형성되고 혁명 일으키고 사람들 하나로 묶을 민족이라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기보다는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 게 이 시기였던 거죠. 네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1848년의 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 영향의 아래에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1870년에 네. 콜로디가 이 작품을 내기 전에 통일이 된 거죠. 와. 그리고 그렇군요. 70년에 완전 통일되기 전에 61년에 통일의회가 개회했을 때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 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탈리아인들을 만들어야 한다. 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그냥 동네 사람, 그렇죠. 지역 사람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탈리아인이라는 공동체를 통일된 이제 정체성을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는 언어의 통합도 들어갑니다. 다 조금씩 달라겠네요. 네, 지역의 방언이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상도 뭐 전라도 사투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분화가 돼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현대 이탈리아어의 모체가 된 것이 토스카나 지역의 방언이고요. 당시 이탈리아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 토스카나라는 지역의 사투리를 모어로 썼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합된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 사람들이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죠.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저 같은 사람들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마터면 네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에 카를로 콜로디가 젊은 시절 그리고 거의 평생을 그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작가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젊은 시절 한창 혈기왕성할 때의 활동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피노키오의 저작 배경을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런가 아닌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콜로디 선생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선생님 진짜 그랬나요? 아니 난 그냥 재밌어서 썼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피노키오는 어린이 문학이긴 한데 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네. 특히나 당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인 가정과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성을 부각시킨 작품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말 안 듣는 어린아이가 결국은 착한 아이가 되었다라는 모범적인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안정된 인간으로서의 길 혹은 그런 시절을 거쳐왔던 카를로 콜로디가 생각하는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답게 만드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길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작품을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시대 속에서 작가는 또 자기의 책을 통해서 그런 바람들을 표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전 잘 모르니까 끼어들지 못해서 계속 수강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본격적인 피노키오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하나요? 오늘 시간에 네 방송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피노키오를 정말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께 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배경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노키오 읽을 때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피노키오는 축약된 동화로 많이 소비됐잖아요. 네네. 가능하다면 전체가 번역된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성인 독자들에게 피노키오가 던져주는 재미랄까요? 의미랄까요? 이런 게 또 남다를 겁니다. 저는 요런 책을 읽고 있고요. 네네. 다른 번역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볼 때는 이 번역이 좋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봐도 괜찮겠더라고요. 네네네. 글자도 크고 사파도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 피노키오를 완역본으로 가급적이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피노키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그렇죠. 작품을 읽으면서 학교가 언급되는 부분이 나오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만에 하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만에 하나 영화를 하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이탈리아의 코미디언, 영화배우, 감독, 인생은 아름다워로 유명한 그분이 피노키오를 2002년에 감독 및 주연하신 영화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피노키오를 보실 수 있다면
작품을 읽는데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왜 고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다루게 될지, 그리고 피노키오의 시대상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피노키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